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업을 어디였어? 수업을 뭐야?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 펜 포인터가 사라져가지고 찾았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산업혁명은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했던 건 정치적인 내용이에요. 17, 18에서 19세기에 이르러서 유럽에서 시민혁명이 발생을 했고요.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뭐 국민국가 이런 것도 나아가서 자유주의랑 민족주의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7월혁명, 2월혁명, 차티스트 운동,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운동, 미국의 남북전쟁,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 뭐 기타 등등 다 공부를 했습니다. 전부 다 죄다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자, 이 시기에 그럼 경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 산업혁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산업이 혁명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면서 생산력이 혁명적으로 발전해서 사회와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일대 대사건, 이것이 바로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의 배경, 전개, 확산, 결과 순서대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혁명의 배경입니다. 자, 유럽에 많고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산업혁명의 발전에 처음에 시작했던 나라가 어디냐? 영국이에요. 우리 이쯤에서 궁금해야겠죠. 왜 영국의 산업혁명이 먼저 발생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통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째, 먼저 영국에서는 모직물 공업이 일찍부터 발달돼 있었습니다.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옷을 만드는 모직물 공업이 발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자본이 조금 축적돼 있다. 쌓였었다. 돈이 있어야지 그걸로 산업을 기본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영국은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영국의 시민혁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일러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시민혁명을 진짜 시민혁명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여기선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제껴놓을게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명예혁명 뭐 이런 건 전부 다 17세기 때 일입니다. 반면에 미국이랑 프랑스에서는 18세기에 이런 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혁명하고 막 그러고 있을 동안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에 조금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영국은 일찍부터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원료를 수입할 수 있고요.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이런 2가지 이득이 있다고 했죠. 자, 네 번째. 영국에는 또 지하 자원도 많아요. 석탄이랑 철광석 같은 산업혁명에 필요한 지하 자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국이 빨리 산업혁명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자, 5번째. 영국의 도시에는 풍부한 노동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영국의 농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많은 노동력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영국의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왜 도시로 이동을 했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인클로저 운동의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클로저 운동은 한국말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울타리치기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영국의 토지에 이제 토지 주인들이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옛날 전통적인 영국의 농촌에서는 사실 아직 토지의 소유에 대한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굴러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을에 땅이 있으면 막 공유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은 아니지만 내가 그냥 거기 가가지고 농사도 좀 짓고 그거에 대해서 뭐 서로 막 엄격하게 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이 땅 주인들도 그런 근대적인 소유권이나 이런 개념들이 명확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공유지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땅 농사 짓지 마. 요만큼은 내 땅이야. 여기 안에서 농사 짓지 마. 난 여기 안에서 딴 거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모직물을 키워야 되니까 여기서 양 키울 거야. 아니면은 뭐 그 이후에는 나는 내가 농사 지을 거야. 내가 넓게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지을 거니까 너넨 나가. 이런 식으로 인클로저 운동이 크게 2차례에 걸쳐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원래는 여기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여기를 경제적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가난한 농민들은 일자리를 잃은 게 되겠죠. 결국 이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된다. 노동력을 제공해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 영국에서는 이러한 5가지 이유로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런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산업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산업은 우리가 면직물 공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을 짜고 그 실을 바탕으로 옷을 만들고 옷감을 만드는 면직물 공업이에요. 모직물이 아니니까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면직물은 실 짜는 거, 모직물은 양털 깎는 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인간은 사실 신석기 시대 때부터 실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만 우리 가락바퀴 같은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락바퀴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물레로 발전하고 더 발전된 물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조금씩 발전을 해나가고 있었던 게 인류의 상황이었다. 자, 교과서에는 방적기나 방직기 같은 것이 발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방적기는 실을 뽑는 기계고요. 이 방적기에서 실을 뽑으면은 그 실로 면을 만들면 그게 방직기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했다면은 그것이 점점 발전하면서 기계화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발전하고 있는 방적기와 방직기의 날개를 달아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 유명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되겠습니다.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기계 장치입니다. 물론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임스 와트가 혁신적으로 증기기관을 개량함으로써 산업혁명의 날개를 달아줬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증기기관이 뭡니까? 기관, 엔진이에요. 엔진을 뭘로 돌린다? 증기로 돌리는 거예요. 수증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기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사기 생각하면 쉬워요. 주사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밑에서 압력을 주게 되면은 이 주사 위에 이게 주사기 통 안에 있는 여기에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보게 되면 이 바퀴를 굴리기 위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 장치 끝에 보면은 주사기 같이 생긴 통이 있잖아요. 그죠? 이 통 안에 있는 이거 주사기 같이 생긴 거 이거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뭘로 밀어 올리냐? 증기, 수증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움직입니다. 자,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공기의 흐름을 들어가고 나가게 함으로써 우리 공기를 가열하게 되면 공기의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힘을 이용해서 밸브를 이용해서 그걸 자동으로 조절을 함으로써 이게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고 그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퀴를 자동으로 굴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수증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기계를 움직이는 장치인 증기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혁명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기계장치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는 막 집 안에서 막 손으로 물레를 막 굴리고 막 손으로 한 땀 한 땀 면을 짠다면 이제는 뭐예요? 공장을 이용해가지고 굴리게 됩니다. 기존의 면직물 생산이 이제 확실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간의 수공업이었다면 이제는 공장에서 하는 기계식 기계식 공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증기기관은 이렇게 면직물 생산에만 영향을 주느냐? 아닙니다. 증기기관은 뭐 증기기관차, 증기선 이런 식으로 교통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석탄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열을 가열을 하겠죠. 그럼 이 열기가 여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사기 같이 생긴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바퀴를 굴린다. 그리고 그 열기를 여기 배출을 한다. 여기도 보면 굴뚝으로 배출을 한다. 굴뚝으로 배출을 한다. 네. 우리가 왜 증기기관 하면은 칙칙폭폭 칙칙폭폭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수증기의 압력이 빠져나가는 소리예요. 우리도 지금 압력 봤을 때 후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게 다 증기기관이랑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통의 발전하니까 통신의 발전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시기에 통신도 매우 발전합니다. 그래서 1800년대 중반에는 전신이 발명이 됩니다. 전신 뭐예요? 전기 신호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 신호를 보내서 그 전기 신호의 길고 짧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모스부호 같은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길고 짧은 찡찡 뭐 찡찡찡찡 찡찡찡찡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길고 짧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약속되어 있는 패턴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신이 발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줄만 연결해 놓으면 전기를 이용해서 길고 짧은 거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전신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1800년대 중반에 영국 안에서 이제 유럽 안에서는 전신이 조금 돼요. 전기적인 신호가 가. 전기줄이 연결됐으니까. 그런데 대서양 건너서 바다 건너 미국이랑 연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배 타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다? 전신을 하기 위해서, 전보를 보내기 위해서 전깃줄을 연결하는 거예요. 영국 땅에서 시작해서 바다 건너 미국까지. 대서양 횡단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케이블을 돌돌돌 감아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케이블 설치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이게 18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와, 이거 옛날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전기줄 설치했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도 사실 전기줄 설치합니다. 우리는 요새 무선 인터넷이라서 다 와이파이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와이파이 신호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그 기지국으로 간 다음에 그 데이터가 또 다 무선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다 유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보면은 21세기에도 전 세계는 해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요.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뭐 전 세계에 지금 해저 케이블로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전선이 바다 아래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보게 되면은 이렇게 두껍게 두루마리처럼 두두두두두 말아가지고 이 배가 가면서 이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도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지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전기줄이 벌써 180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신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뭐 전화도 이 시기에 발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인류가 예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산업혁명 뭐 확산되겠죠. 영국에서 시작돼가지고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본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산업혁명이 확산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도가 확산되는 것만 보더라도 40년 사이에 이만큼 있던 철도가 전 유럽을 뒤덮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럽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는 발전을 했습니다. 도시가 발전을 했겠죠. 자, 영국의 도시의 인구 변화를 보게 되면은 산업혁명이 있는 19세기 동안 미친 듯이 인구가 성장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들이 예전과 다른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건 역시 산업혁명의 결과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산업혁명의 결과 어떤 체제가 발전을 하게 되냐?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당연히 자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의겠죠. 자, 자본주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떠한 경제 활동이 즉 생산과 소비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냐? 자본 획득을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바탕에 두고 있냐? 사적 소유권, 개인의 사적 소유권, 재산권, 내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자본을 획득하려고 추구하는 이러한 주의가 자본주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소유권과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자본을 획득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개인의 소유권이나 재산권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 좋아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더욱더 뒷받침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으니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자유방임주의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덤 스미스라고 산업혁명이 이제 막 시작될랑 말랑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등장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무엇이 얘기하냐?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면 각각의 개개인들이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부가 증대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 옛날엔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유방임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국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상업을 활동을 해가지고 국가의 부를 늘려야 된다. 그게 뭐예요? 중상주의. 근데 아니야. 이제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정부의 간섭이 오히려 없어야 된다.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물건을 생산하고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알아서 경제 시스템이 굴러가기로 시작한다. 알아서 잘 굴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뭔가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자유롭게 냅두고 방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방임주의 이론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방임주의 이론 하에서 개개인들은 생산과 소비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고요. 이러한 생산과 소비 활동을 바탕으로 자본을 획득하려고 추구를 했고요. 더 많은 자본이 모이게 되고요. 그 자본은 다시 투자되어 가지고 더 많은 자본을 추구하게 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옳으냐? 또 그건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에도 약점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본주의의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봅시다. 자,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정치적인 계급은 없어졌어요.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 이런 거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되었죠. 시민혁명의 결과.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계급이냐? 자본가와 노동자입니다. 자, 자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에요. 공장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자본가라고 합니다. 자, 자본가는 더 많은 자본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이용을 할 거예요. 공장이나 돈을 이용하겠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본가는 아니에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다 할 자본을 갖지 못한 노동자입니다. 자, 노동자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본을 얻으려면 뭘 이용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기의 노동력을 자본가가 갖고 있는 공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합니다. 자본가에 고용돼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원래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될 때 자본가랑 노동자는 신분이나 지배관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자본가는 자본이 있으니까 그 자본을 이용하는 거고요. 노동자는 자본이 없으니까 자기의 노동을 이용해가지고 이윤을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자본가는 자본대로 이익을 취직하고 노동가는 노동자들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거기에 나오는 자본주의의 달콤한 결과물을 자본가랑 노동자가 서로가 알아서 나누어 먹고 그래서 공동으로 성장하고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꿈꾸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아무래도 더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자본가는 상위가 되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는 아래에 깔린다는 거예요. 일종의 상하관계. 옛날에 계급 같은, 옛날에 신분 같은 그런 쪽으로 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쉽게 이야기하면 뭐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산업혁명 결과의 문제점, 우리가 빈부격차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굉장히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국가도 개입하면 안 된대요. 자유방임주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본을 무한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자에게는 굉장히 저임금, 낮은 임금을 주고요. 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시키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린이나 여자들도 노동을 막 시키는 거죠. 아무래도 성인 남성에 비해서 돈을 조금 줘도 되니까. 보면은 여러분들은 나이가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는 아주 어린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것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기에 뭐 아직 이렇다 할 법률이나 국가 체제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환경 오염, 도시 문제, 열악한 생활 환경 이런 것들 전부 다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되었겠죠. 도시에서 막 이렇게 막 연기를 내뿜고 환경 문제, 뭐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막 뒷골목에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주거 환경들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노동자들이 당시에 얼마나 살기 어려웠냐? 보면은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노동자들이 휴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죽은 사람 들어가는 관 아닙니다. 예, 노동자들이 휴식하는 거예요. 일종의 돈 내고 쉬는 거예요.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이렇게 뭐 관 같은 데 누워가지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다시 일하러 가고 왜 이런 데서 자요? 공장 근처에서 여기서 자야지 왔다 갔다 시간도 아끼고 그 다음에 숙박료도 아끼고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자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관에 들어갈 그런 돈도 없다. 그런 사람은 밧줄도 있어요. 밧줄에 기대어서 쉬다가 일하러 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극단까지 가서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추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엿볼 수 있겠네요. 참 재밌는 사진이 아닐 수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전혀 없죠. 그죠? 요즘에는 이제 자유방임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지만 옛날에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많은 폐해가 있었다. 산업혁명의 문제점도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실업자 문제도 있습니다. 왜?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서 굴리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적은 사람이 필요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기 어려워진 거는 이 기계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계 파괴 운동을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기계를 파괴하는,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러다이트 운동은 내 눈앞에 보이는 그냥 단순히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이었어요. 이 기계를 파괴를 해서 내 일자리를 되찾겠다 이런 것이었다면, 좀 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핵심 그 자체를 비판했던 사람들도 나와요.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걸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제시했던 인물이 여러 명 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죠. 자, 사회주의 사상에서 생각을 하기에 자본주의 사회는 모순이 있는 체제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유재산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바탕으로 더 많은 자본을 추구하는 게 자본주의니까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사유재산, 이 사유재산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소수의 인원들이 자본주의를 굴리기 위한 자본을 더 많이 갖고 있고, 공장이나 이런 생산수단을 누군가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순간, 이거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 우리가 산업혁명의 결과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되다 보면 다 행복해지는 사회가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개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본을 추구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아래서 착취당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한 게 바로 사회주의 되겠습니다. 자, 칼 마르크스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생산수단을 한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우리가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평등한 사회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사회, 지금 대부분의 자본은 누가 갖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인 노동자가 아니라 일부 소수의 자본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인 노동자들은 계급 투쟁을 해야 된다. 우리 위에 있는 자본가들이랑 싸워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언젠가 대부분의 사람에 해당되는 노동자가 중이 되는 사회를 건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평등한 사회를 우리는 사회주의 사회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산업혁명의 배경, 그리고 전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